세계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중국, 아시아 최대 전투함 공개. 1만 3천 톤급 스텔스함이 굉음을 내며 바다를 가르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고 이제 아시아의 바다는 중국의 것이다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전 테스트가 시작되자 그 거대한 함정은 표적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는 흔들리고 엔진은 과열로 멈췄습니다. 거대한 철의 괴물은 결국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버렸지요. 그런데 그때 전혀 다른 바다에서 작지만 완벽하게 움직이는 함정 한 척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놓치지 않고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스스로 교전 상황을 판단하던 배. 그 함정이 발사한 미사일은 0.2초 차이로 두 표적을 동시에 꿰뚫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미 해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아시아 최대는 중국일지 몰라도 그날 세계가 두려워한 이름은 한국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계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의장이 들끓었습니다. 13,000톤급 신형 구축함 공개.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죠. 아시아 최대라는 수식어가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저만 침묵했습니다. 수치는 화려했지만 뭔가 이상했거든요. 데이터가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편집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알렉산더 그레이슨입니다. 미 해군 기술정보국에서 25년간 전투 시스템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지금은 국제방산분석센터 수석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군함만 해도 200척이 넘어요. 이지스 전투체계부터 레이더 교전 알고리즘까지 이 분야에서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압니다. 진짜 데이터가 어떤 모습인지 말이죠. 그날 공개된 함정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13,000톤 배수량의 VLS 세리 111개, 스텔스 외형은 최신 설계를 완벽히 반영했죠. 조명이 철판을 타고 흐르며 반사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언론은 게임 체인저라 불렀고 주변 전문가들은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수치 뒤에 숨겨진 것들이 보였거든요. 실사격 데이터는 단 7초만 공개됐습니다. 미 해군 기준으론 최소 90초 이상을 제시하는 게 원칙인데 말이죠. 레이더 추적 로그를 보니 타임스탬프 간격이 지나치게 균일했어요. 실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노이즈 하나 없는 깔끔한 그래프라니. 이건 보정을 넘어 편집의 영역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최대와 최강은 다르다. 크기가 전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전함 야마토는 침몰했고 작지만 정교한 구축함들이 바다를 지배했죠. 중요한 건 덩치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타격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비공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인사들만 모인 폐쇄 회의실에서도 실사격 로그 대신 시연 영상만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같은 장면을 각도만 바꿔 3번이나 틀었습니다. 제가 질문했죠. 실제 교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밀 사항입니다. 공개 행사를 열어놓고 정작 중요한 건 숨긴다는 겁니까? 엔진룸 소음 분석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역시 나였어요. 백색 소음 스펙트럼에서 비정상 고주파 피크가 감지됐고 출력 안정성 곡선의 간헐적 낙폭이 보였습니다. 명백한 과열 징후였죠. 장시간 고속 기동 시 시스템이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 배는 전시용이다. 국제 패널 회의는 더 가혹했습니다. 제 의문 제기에 동료들이 비난을 쏟아냈어요. 그레이슨, 내가 너무 보수적이야. 수치를 봐. 이건 혁신이라고. 한 분석가는 조롱했습니다. 자네는 늘 의심부터 하지.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야. 저는 차분히 답했죠. 실전은 미학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검증되지 않으면 그건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수는 이미 거함은 곧 강함이라는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의 후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문서 파일의 라벨이 눈에 들어왔죠.
초록 글씨로 적힌 KIBLV 3.8. 한국형 통합 전투 알고리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잠깐, 한국.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파일을 열어보니 메타데이터에 한국 방산연구소 작성 로그가 찍혀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퍼즐 조각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겁니까? 저는 메모했습니다. KIBL, 한국 표식. 이게 핵심일 수 있다. 회의장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말이죠. 거대한 함체의 그림자가 조명을 삼켜도 결함의 그림자까지 지울 순 없습니다. 그 결함의 반대편에 어쩌면 진짜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일정은 정해졌습니다. 한국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 저는 가방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최대가 최강이 아니라면 최강은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그 문서에 매달렸습니다. KIBLV 3.8. 단순한 라벨이 아니었어요. 메타데이터를 하나하나 추적해보니 놀라운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멀티 센서 융합 로직, 지연 최소화 알고리즘, 교전 우선순위 재배치 시스템까지 포함돼 있었죠. 이건 단순히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철학 자체가 다른 접근이었어요. 파일 속성을 보니 작성자 이니셜까지 찍혀 있었고, 버전 히스토리만 해도 20번이 넘게 업데이트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전투 시스템은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면 지휘관이 판단하고 무기 체계가 반응하죠. 그런데 KIBL은 달랐습니다. 센서들이 서로 대화하듯 정보를 교환하고 시스템 스스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어요. 인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죠. 이건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다. 미국과 영국 분석팀을 소집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어요. 한국의 기여도를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영국 분석가는 말했죠. 한국이 미국 기술을 응용한 거 아닌가? 독자 개발이라기엔 너무 정교해. 저는 반박했습니다. 정교함이 복제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도의 증거죠. 또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레이슨, 자네 생각은 뭔가?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알고리즘은 언어입니다. 문법을 복제할 순 있어도 문장력까지 따라할 순 없죠. KIBL의 로직 구조를 보면 이건 누군가의 번역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학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팀원이 말했죠. 그럼 한국을 직접 보는 게 어떤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추측만 반복할 뿐이야. 저는 중국 측이 제공한 실전 로그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타임 스탬프 드리프트. 시간 기록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0.3초에서 0.7초 사이의 불규칙한 간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교전 지령이 내려가기 전에 레이더가 표적 소실로 흔들린 흔적이 있다는 거였죠. 이건 시스템이 표적을 놓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에선 완벽한 추적이라고 했어요. 빈칸을 채우려는 듯 데이터가 급조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빈칸을 메울 언어가 필요하다. K가 답일 수 있어.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국 시스템의 불안정함과 한국 알고리즘의 정교함. 이 둘 사이엔 분명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이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 해군 테스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유된 시뮬레이션 데이터였어요. 파일을 열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동시 교전 시나리오에서의 자원 배분 그래프가 눈앞에 펼쳐졌죠. 5개의 표적이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미사일과 레이더 자원을 실시간으로 재분배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동기와 패턴이었어요. 분산된 노드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떤 노드가 과부하 상태가 되면 다른 노드가 자동으로 부담을 나눠 가졌죠.
지휘 명령 없이도 전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경외라는 단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25년 경력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라 창조다. 미국 시스템이 명령과 실행이라면 한국 시스템은 대화와 협력이었습니다. 철학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철학이 더 진화한 형태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센서와 사격 통제, 교전 우선순위를 연결하는 루프를 그려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량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혁명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비행편을 예약했습니다. 보안 승인도 받았고요. 노트 첫 장을 펼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결국 답은 바다에서 증명된다. 수치와 그래프만으론 부족했어요. 직접 봐야 했습니다. 한국의 바다에서 세종대왕함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이죠. 가방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이 정말 이 데이터대로라면 우리가 알던 전투 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거죠.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강은 크기가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다. 한국 해군 시험해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바다도 잔잔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부두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화려한 환영식 같은 건 없었어요. 간결한 인사와 함께 곧바로 작전 통제소로 안내받았죠. 그곳은 제가 봐온 어떤 시설보다 절제돼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기능만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담당 장교가 저를 맞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여긴 쇼가 아니라 시험장입니다. 그 말이 공간의 공기를 바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시나리오는 다표적 동시 위협 상황이었어요. 고도와 속도가 상이한 표적 2개 이상을 동시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통합 링크 구성이었죠. 세종대왕함뿐 아니라 F-35 전투기, 잠수함, 심지어 지상 배터리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브리핑 장교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모든 노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휘 명령 없이도 최적 교전 자산이 자동 배분되죠. 저는 또 한 번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몸. 그 단어가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조도를 낮춘 조명 아래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케이블 하나까지 정돈된 배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었어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였죠. 각 콘솔마다 담당자가 앉아 있었고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표적이 탐지됩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한 겁니다. 스크린에 트랙 파일이 떴고 색깔이 실시간으로 변했어요. 녹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우선순위와 교전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UI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트랙 파일들이 끊김없이 재배열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표적이 더 위협적인지, 어떤 자산으로 대응할지를 순식간에 결정하는 거였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바둑 기사가 수를 읽어내듯 시스템은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어요. 교전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명령이라기보다 합의에 가까웠어요. 시스템이 제안하고 지휘관이 승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대기 중이던 화력까지 자동으로 편성됐고 각 노드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오케스트라다. 지휘자가 보이지 않는데 합주는 완벽하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함체가 미세하게 진동했고
철의 심장박동처럼 느껴졌어요. 스크린에선 미사일 궤적이 교차하며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죠. 제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 격추, 두 번째 표적 격추, 그리고 세 번째까지. 스크린에 다중 킬 확인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끝났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시계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담당 장교는 차분히 데이터를 점검하고 엔지니어들은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게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태도였거든요. 겸손은 강자의 언어였습니다. 브리핑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측은 과장하지 않았어요. 사후 평가표에 붉은 도장과 함께 요건 충족이라는 단 한 줄의 코멘트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말했죠. 다음은 더 어려운 조건입니다. 저는 그 순간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는 배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를 받습니다. 항구로 돌아오며 노트를 펼쳤어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지 않았다. 증명했다. 센서는 눈이고 알고리즘은 신경이며 결론은 하나의 몸이었습니다. 지휘는 외침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합의, 질서 있는 속도였죠. 저는 미국인이지만 오늘은 학생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가 아니라 최강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귀국 후 저는 국제평가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우자 처음엔 모두 침묵했습니다. 동시 교전 성공률, 시스템 동기화 수치, 반응 속도까지. 모든 지표가 기존 서방 시스템을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 미국 분석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레이슨, 이 데이터가 정말 조작 없이 나온 겁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전문가가 끼어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 기술을 참고했을 겁니다. 독자 개발이라 보기엔 너무 완성도가 높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건 객관적 데이터였는데 그들은 의심부터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참고와 복제는 다릅니다. 한국 시스템의 알고리즘 구조를 보면 기존 서방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에요. 영국 대표가 비웃듯 말했죠. 그레이슨, 자네가 한국에 너무 감화된 거 아닌가? 전문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지.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격신을 모방이라 부르는 건 무지의 방어입니다. 중국 측 반론은 더 거셌습니다. 그들은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했어요. 한국 시스템도 결국 서방 기술의 파생형일 뿐입니다. 우리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죠. 저는 즉시 코드 비교 분석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비교해보니 명확했어요. 중국 시스템은 기존 구조를 답습하고 있었지만 한국 시스템은 아키텍처 자체가 달랐습니다. 노드 간 통신 프로토콜부터 의사결정 트리까지 모든 게 독자적이었죠.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코드엔 의도가 없습니다. 한국의 코드엔 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회의는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기술적 판단을 압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몇몇 대표들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지켜세우면 동맹 관계에 미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나?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과학회의였습니다. 정치 협상장이 아니라고요.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급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레이슨, 보고서 톤을 조정하십시오. 너무 한국 편향적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저는 데이터의 편입니다.
국적이 아니라요. 상급자는 한숨을 쉬었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도 전문가라면 알 거 아닙니까? 저는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치가 데이터를 왜곡하면 과학은 죽는다. 압력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삭제 요구가 들어왔어요. 한국 시스템이 서방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을 빼라는 겁니다. 예정됐던 기자회견도 취소 통보를 받았죠. 시기상조입니다. 라는 이유였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양식을 꺼냈죠.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5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썼습니다. 이름을 적고 날짜를 기입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침묵은 배신이다. 봉투에 넣고 봉인하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외교관이 아니라고요.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그레이슨, 정말 이럴 겁니까? 경력을 다 버리고? 저는 차분히 답했죠. 나는 진실에 충성했습니다. 그게 과학자의 경력 아닙니까?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결심했죠. 독자 자격으로라도 한국에 다시 가겠다고 말입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엔 국경이 없다. 진실만 있다. 모방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오죠. 그들은 겉을 봅니다. 저는 구조를 보고요. 한국의 시스템은 명령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명예를 넘어 기술 진실의 싸움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연구소에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이번엔 독자 자격이었어요. 공식 직함도 소속도 없이 그저 한 명의 연구자로 왔죠. 입구에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만든다. 영어로 적혀 있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철학이었죠. 저는 그 문구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연구소를 다녔지만 이런 문구는 처음 봤거든요. 젊은 엔지니어 팀이 저를 맞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저희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솔직히 많습니다. 특히 어떻게 이런 안정성을 구현했는지 궁금하고요.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교전용이 아니라 생명보호용 시스템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같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목적이 다르면 설계가 달라지고 설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엔진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테스트 베드 위에 엔진이 놓여 있었고 청색 LED 조명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연구원이 스크린을 켰죠. 미군 복제품 엔진과 저희 엔진의 안정화 그래프입니다. 두 그래프가 나란히 떴어요.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복제품은 출력 변동이 심했지만 한국 엔진은 거의 직선에 가까웠죠. 마치 숙련된 음악가의 연주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진동 억제 알고리즘과 열 분산 구조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기존 설계를 보고 배웠지만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았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우린 베끼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만들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복제와 진화의 차이. 복제는 형태를 가져오지만 진화는 본질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거였어요. 다음은 함정 운용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재현하는 공간이었죠. 저는 콘솔 앞에 앉았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여러 위협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임무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방어에서 대함 공격으로, 그리고 다시 전자전 대응으로.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대응을 제시했죠.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까? 연구원이 답했어요. 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인간이 합니다. AI는 제안하고 인간은 승인하죠. 이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같은 기술,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AI가 망설이지 않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휴게실에서 한 현장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드라이버를 쥐고 있었어요. 장인의 도구 같았죠. 오랜 세월 함께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우린 전쟁을 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진짜 기술의 철학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승리가 아니라 보호, 공격이 아니라 방어. 그게 한국 시스템의 뿌리였습니다. 실험실 유리창에 세종대왕암 모형이 반사돼 보였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그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저는 노트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신념이었다. 연구소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설계하지 않는다고요. 평화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건 방산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세종대왕암은 철판 위의 정신이었죠. 제가 오늘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기술보다 인간을 배웠다. 저녁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지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의지가 진짜 강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중국 언론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서방 기술의 도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죠. 소셜미디어에서는 가짜 K-디펜스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됐습니다. 한국의 기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댓글창은 진실보다 추측으로 가득 찼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마치 사실인 양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 확인한 것들이 거짓으로 매도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국제군사기술협의회가 움직였습니다. 중립적 검증팀을 구성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저를 검증 책임자로 임명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제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죠. 제 판단 하나하나가 역사에 기록될 거라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공개 실험을 제안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모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보통 국가들은 기밀을 이유로 회피하는데 한국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거였어요. 숨기지 않는 자신감, 그게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공개 시험 날짜가 잡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고 위성 중계까지 준비됐죠. 시험장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기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했고 방송 차량들이 주변을 가득 메웠어요. 한국 연구진은 차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선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다. 명예의 싸움이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시나리오는 극한 상황이었어요. 동시에 5개의 표적이 다양한 고도와 속도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편집도, 보정도 없이 말이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 가능할까?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인데. 저는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젠 내가 증인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제 심장도 함께 뛰었어요. 3, 2, 1. 시뮬레이션이 개시됐습니다. 스크린에 표적들이 나타났죠. 레이더가 즉시 포착했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트랙 파일이 생성되고 우선순위가 배정되고 교전 자산이 할당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출력됐죠. 한치의 숨김도 한순간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데이터의 일관성이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완벽히 동기화됐고 노드 간 통신에 지연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미사일 발사, 궤적 추적, 표적 격추. 모든 게 정확히 예측대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표적 격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올 타겟 디스트로이드. 시험장이 조용해졌어요. 정적 속에서 컴퓨터 냉각팬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의 자막이 떴죠. 테스트 패스드. 100% 싱크. 완벽한 일치율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짧게 말했어요. 결과가 말해줍니다. 과장도, 변명도 없었죠.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제는 거짓을 남기지만 창조는 진실을 남깁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패배는 소음 속에 있었고 승리는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기를 자랑했고 한국은 신뢰를 남겼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실이 승리했어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실은 증명으로 완성된다. 한국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여줬을 뿐이죠. 복제는 비밀로 존재하지만 창조는 공개로 빛납니다. 오늘 세계는 진짜를 봤습니다. 공개 시험의 성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반격을 시작했어요. 국제 인증 실패 후 며칠 만에 그들은 자체 2차 실험을 발표했죠. 완벽하게 보정된 시스템이라며 전 세계 기자단을 초청했습니다. 언론은 다시 들끓었어요. 이번엔 중국이 제대로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퍼져나갔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진실이 다시 흔들릴까봐 말이에요. 시험장은 성대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걸 걸었어요. 최신 장비를 동원했고 화려한 연출로 분위기를 띄웠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시뮬레이션이 개시됐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어요.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했고 시스템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교전 명령 단계에서 터졌습니다. 교전 지령이 중첩됐어요. 같은 표적에 두 개의 명령이 동시에 내려간 겁니다.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죠. 스크린에 에러 메시지가 떴고 데이터 흐름이 끊겼습니다. 오류를 복구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실시간 중계가 갑자기 끊겼고 전 세계가 침묵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외형으로 싸운다. 한국의 응답은 간결했습니다. 별도의 기자회견도 없었어요. 단 한 문장만 발표했죠. 세종대왕함은 이미 바다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30초 분량의 데이터 로그를 공개했습니다. 완벽한 일치율 99.998%. 편집도 과장도 없는 날것의 데이터였어요. 침묵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 디펜스 스탠더드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한국 방산 기술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의미였죠. 기사 제목들이 바뀌었습니다. 복제에서 창조로, 한국,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기술 강국.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비공개 회의 초청이 왔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날아갔어요. 회의실엔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죠. 한 장군이 물었어요. 그레이슨, 자네 평가가 정말 객관적인가?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가 배우는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부 장성은 침묵했고 일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스템과 기존 서방 시스템의 비교 분석 자료였죠. 반응 속도, 동기와 정확도, 오류 복구 능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다른 이가 덧붙였죠. 동맹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건 우리에게도 기회입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국제군사기술협의회에서 한국형 전투 알고리즘 KIBL을 정식 표준안으로 채택한 겁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82, 반대 15. K-로직이라는 이름이 나토 문서에 공식 기록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제가 쓴 보고서가 세상을 바꾼 겁니다. 문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인티그레이티드 배틀 로직, 코리아 타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형 통합 전투 논리. 이건 단순한 기술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승인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K-로직, 공식 채택. 이 순간이 역사다.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왔죠. 결론적으로 아시아 최강은 어디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시아 최대는 중국일지 몰라도 최강은 한국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회견을 마치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패배는 소음 속에 있었고 승리는 침묵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크기를 자랑했고 한국은 신뢰를 남겼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실이 승리했어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증인이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배우는 순간의 증인 말이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로직이 공식 표준으로 채택된 후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 시스템 도입 협상을 시작했죠. 이어서 유럽이 움직였어요.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기술 이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였죠. 언론은 이를 K-디펜스 레볼루션이라 명명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혁명이라는 뜻이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상징이 된 겁니다. 제가 참석한 국제 세미나에서 한독일 분석가가 말했죠. 과거엔 한국 제품을 샀지만 이젠 한국 철학을 배웁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기술을 넘어 사고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달랐습니다. 일부 언론이 저를 배신자라 조롱했어요. 미국인이 한국 편을 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넌 애국자가 아니야.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나는 진실에 충성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국적보다 진실이 먼저였으니까요. 동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과거 함께 일했던 분석가들이 저를 피했어요. 점심 식사 초대도 끊겼고
학회에서도 냉대를 받았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밤마다 노트를 펼쳐 그날 본 것들을 기록했어요. 언젠가 이 기록이 역사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 방산 컨퍼런스 초청이었어요.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이젠 손님이 아니라 동료로 온 기분이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은 가득 찼습니다. 각국 방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함은 소리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강함은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어갔습니다. 저는 25년간 세계의 군함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운 건 한국에서였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진화 과정, 독자 개발의 증거들, 실전 검증 결과까지 모든 걸 공개했어요. 한국은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창조했죠. 그 차이가 오늘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가 제게 향한 게 아니라 진실을 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죠. 강철에서 정신으로, 한국 방산 철학의 부상.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의심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난 여정이었습니다. 결론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다. 신념을 무장시켰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을 모방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한국이 진짜로 가진 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말이죠. 그 의지는 복제할 수 없어요. 이해하고 공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적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그레이슨입니다. 25년 동안 전 세계의 군함을 봐왔지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건 한국에서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의지를 설계했죠. 레이더보다 빠른 판단, 미사일보다 정확한 신념. 나는 이제 말합니다. 아시아 최대는 중국일지 몰라도 최강은 한국이었다고 말이죠.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세계 지도에서 중심은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은 방산을 수출한 게 아니라 철학을 수출했습니다. 무기는 강하지만 의지는 더 강했죠. 저는 오늘도 세종대왕함의 데이터 로그를 봅니다. 그건 아직도 살아있어요. 진짜 이지스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세상이 한국을 향해 배우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